둘째 날, 네, 지금부터 둘째 날,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지금부터 둘째 날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승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승만은 친일파가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은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가 아닌가요? 세 번째는 이승만은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가지 않았나요? 네 번째는 이승만은 헌정 질서를 파기하고 부정선거를 이끈 독재자 아닌가요? 라는 이런 큰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이승만 친일파가 아닌가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승만의 초대 내각과 김일성 내각의 명단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반민법과 반민특위에 대한 내용과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은 친일 청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마지막에 친일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것은 1948년 8월 5일 첫 국무회의를 마친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사진과 내각의 명단이거든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중앙에 이승만 대통령이 보이고요. 리스트를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이원석 국방장관, 이은영 문수장관 이분들이 다 이렇게 임시정부에서의 주 인사이며 한일운동을 하신 분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948년 9월 9일에 구성된 북한의 초대 내각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대다수가 다 친일파 출신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이승만은 친일 인사를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50 총선거를 통한 이 선거법 제정 과정에서도 친일 행위가 뚜렷한 자들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넣어서 정부 초대 내각과 재헌의 간부에 친일 인사들의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1940년 9월 3일 공포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5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일성은 소련의 꼭두각시로서 우리나라의 장차관에 해당하는 상과 부상을 임명할 때에 평양의 소련 점령군 사령부가 먼저 명단을 만들고 나서 스탈린이 최종 허락을 하고 그 후에 김일성이 이 명단을 받아서 임명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과 북한의 초대 내각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민법은 반민족 행위처벌법이라는 이 법인데 1948년 9월 22일 일제 시기에 일본이 협력한 친일파들을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에 따라서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반민특위라고 줄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발조 기념 사진이고요. 이 반민특위의 문제점은 소급 입법의 내용인데요. 소급 입법이란 법률이 개정되고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심 재판. 그래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인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하기를 건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반민법을 공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의 운영은 보복보다는 개과 천선의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으니 또한 현재 미군정에게 정권 이양 중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 승인에 대한 유엔 총회의 결과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은 정부가 완전히 된 이후에 하자고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민특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민특위 산하에 특별경찰대인 반민특경대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부만이 갖는 경찰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민특위는 특히 대공수사에 앞장섰던 경찰들을 대거 체포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정부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특경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국회 내에서 프락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시 남로당과 북한 간첩에게 포섭된 국회의원 13명이 체포되게 됩니다. 이때 주동자였던 3명, 김학수와 노일환, 이문호는 당시 이 반민법 제정을 주도했고 반민특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반민특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반민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요. 반민특위의 활동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킵니다. 그리하여서 1949년 8월 말에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31일 당시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인은 이렇게 담화를 발표합니다. 가장 심했던 자만 처단하고 나머지는 관대히 할 것은 산발선이 그대로 있고 시국이 혼란하여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때의 반민족 행처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가 되지 못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민특위와 이 반민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항상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이러한 그 친일청산에 미흡했다는 비판 가운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생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인데요. 당시 국민 1인당 소득이 35달러밖에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의 문맹률은 78%에 해당하고요. 당시 중등교육 이상의 학령 입자는 2만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근대교육을 받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일제 협력한 생계형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9개월 직후에는 북한이 계획적으로 불법 침략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최우선 과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에서 친일청산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정권도 근대교육을 받은 소극적인 친일 행자를 기용했는데요. 친일 경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에 호의적이거나 공산혁명에 동참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공산 정권의 비협조적인 반공 인사와 또 신파통치를 반대하는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친일파로 몰아붙여서 수청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북한 지역에 저명한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친일파 혐의로 수청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친일파 수청은 불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군주 심리에 의해서 즉석에서 판결하는 인민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북한 주민들이 대거 월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해서 적법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친일파를 청산했다는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입니다. 자, 프랑스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 점령됐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점령했었죠. 기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4년 정도 이렇게 독일의 점령을 당했다면 우리나라는 36년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당했죠. 형태는 프랑스는 일시적인 점령을 한다면 우리 조선은 식민 지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점령 이전에 이미 유럽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일의 나치에 협력했었던 이런 부역자들을 처단한 이후에도 사실 국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조선은 조선 왕조가 구한말에 많은 부패와 또 무능 가운데 있었고 백성들은 가난했고 무지했으며 지식인층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프랑스가 과거사를 청산하면서 나치 협력자를 약 100만 명 정도 처단했는데요. 이 당시에 역시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 자체가 공정치도 못했고 처벌 대상이나 수위도 형평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인민재판과 소급 적용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반민특위와 반민법 이런 문제점이 소급입법이나 단신제가 있었고요. 또한 반민특위 산하에 이러한 특경대가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배후의 국회 설치 사건이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자면 프랑스 역시 이러한 과거사 청산으로 인해서 공론이 분열되고 그로 인해서 중단되게 되고요. 1953년 중범죄자를 제외한 이후 모든 부역자들을 사면하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 역시 반민법을 일부 개정하고 반민특위의 활동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레임이란 무엇인가? 기본 틀, 뼈대라는 뜻인데요. 생각의 처리 방식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냐에 따라서 대상과 개념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승만의 모습이 보이죠? 이승만은 대동단결, 자주독립, 철저한 반공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었던 분이십니다. 아래 사진은요,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스탈린 옆에서 함께 있는 왼쪽에는 김일성인데요. 오른쪽에서는 남한의 남로당에서 활동한 박헌호입니다. 이들은 이승만을 맹 비난하고 공격을 했는데요. 현재 이승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프레임은 친일 프레임, 토착 왜곡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남한이 공산화되지 못한 원인을 다 모두 이승만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승만은 친일파다라고 매도하고 폄하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친일 프레임의 공식은 이승만은 친일파다. 곧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소빙주, 폭력, 기만술에 능한데요. 이미 1940년대 2월 달에 친소, 소련의 위성 국가로서의 공산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도움으로 6.25 전쟁을 우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죠.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승만은 친일파였을까요? 자, 2번째는요.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가 아닌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해방 이전에 미국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을 한번 살펴보고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가졌던 미국의 인식
또 건국 이후의 이승만과 미국의 관계, 다음 마지막으로는 6.25 전쟁 중에 이승만과 미국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인데요. 이승만은 당시 미국 정계의 실상 그리고 명확한 국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같이 강의를 했었을 때 아실 텐데요. 이승만은 조미수호 조약의 거진 조항을 근거로 해서 1905년 정부의 밀사로 파견되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에 시어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독립보전을 요청했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이후 19년이 지난 뒤에서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조미수 팀장 조기의 영문본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침략을 받을 시에 미국의 거진 조정, 국제분쟁을 국제기구, 국가, 교인 등 제3자의 권고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이 실상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을 크게 알게 되죠. 또 하나는 미국과 소련이 협력하는 당시의 국제 관계 이것을 정책을 반대했었는데요. 1942년 1월 달에 외교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승만은 미 국무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묵살되는 거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고요. 이에 측근이었던 국무부 엘리트였던 엘저 키스입니다. 후에는 소련의 간첩으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 가운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배후에 소련의 간첩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이승만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알게 된 이승만은 해방 이후에는 탁월한 대미 외교의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될까요? 먼저 보시면 그 해방 직후에 미 국무부의 태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는데 미 국무부는 이승만의 귀국을 의도적으로 막습니다. 당시 미군정 메가더 사령부와 하지 장군의 요청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미 국무부의 입장을 잠시 살펴보자면 반소련과 반공 세력의 핵심이었던 이승만이 이 남한의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군정, 주한미군정의 입장은 대다수의 그 반공주의자였죠. 군인들 모두가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승만과 같은 반공인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군정이 주도했었던 제1차 미소공리가 실패하게 되면서 미군정은 미 국무부와 같은 노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미군정은 중도 세력을 내세워서 좌우 합작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1946년 12월에서 1947년 4월 달까지 이승만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중도 세력이었었던 이 박헌영과 또 여운형의 이러한 그 좌우 합작 운동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을 했었을 때 미군정은 이승만을 가택 연금하고 우편물을 검열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사진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에 당시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하지와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건국 이후에 이승만과 미국의 관계인데요. 미국은 사실 이 시기에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저평가합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했고 군사 원조를 거부했으며 강제 원조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1950년 1월에 이 애치슨 라인이 설정되는데요. 당시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선언한 것을 이제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위선에서 배제된 것을 이렇게 오른쪽 사진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유의사항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패전국으로부터 해방된 식민지는 원칙적으로 유엔의 관할이고, 따라서 유엔을 앞세운 미국이 한반도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이 이후에 6.25 전쟁이 일으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그 애치슨 라인이 소련에 의미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6.25 전쟁 중에 이승만과 미국의 관계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위해 미 국무장관 덜레스 및 흡사 로버트슨을 만난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6.25 전쟁 중에 미국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 1950년 9월 18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에서부터 9월 28일 서울 수복 직전까지 상황인데요. 사실 이 시기에 미 국무부가 메가더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 이양에 대해 미 고위층이 승인을 받으라 라고 메가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메가더는 이승만에게 행정권을 바로 이양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과정 중에 미국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사진은 1952년 12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악수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기 직전 당선 후에 이렇게 만난 사진이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클라크 유엔 사령관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에게 6.25 전쟁에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 휴전 동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거절하게 되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한반도에 민족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체결 약속 없이는 우리가 휴전을 해줄 수 없다. 휴전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3년 2월 18일 7천여 명의 방공포로를 일시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당시 포로 수용소를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전에 동의 없이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이승만의 벼랑끝 외교 전술을 통해서 1953년 6월 미국은 로버트슨 국무 차관보를 급파하게 되고요. 이승만과 만나 한국 경제 원조와 한미성호 방위조약을 체결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7월 달에 휴전이 성립됩니다. 사진은 휴전협정에 조인하는 마크웬 클라크 유엔 사령관의 모습입니다. 이후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내용을 둘러싸고 미 국무장관 덜레스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휴전 협정에 위반하여 공산군이 한국에 불법 무력 공격을 가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 한국군을 포함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그와 같은 불법 공격을 사령부 자체와 예하 군대에 대한 공격이요 위협이므로 즉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반격을 할 것이다 라는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8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가조인되는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변형태 외무부 장관과 존 델레스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가조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미군의 이승만 제거 작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굉장히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는 작전을 사실 수립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이승만 제거 쿠데타를 한 기밀 문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1952년 7월 부산 발췌위원 당시에 첫 등장했었던 것인데요. 1953년 방공포로 석방 이후에 구체화를 시켰지만 실상 실행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사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과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게 대항하여 끈질기게 싸우면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얻어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였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승만은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가지 않았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초기 이승만의 행적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떠나게 된 이유와 이후의 행적, 그 다음에 한강교가 폭파된 내용, 그리고 당시에 북한 김일성 행적은 어떠했는지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 초기 이승만의 행적인데요. 먼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날 10시에 경무대 경찰서장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남침 상황을 최초로 보고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수호를 위한 전쟁 목표 4원칙을 설정하는데요. 4원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에 일어난 전쟁이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한국민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을 펼치겠다. 세 번째, 근본 북한의 불법 남침을 남북 통일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네, 따라서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미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38도선은 북한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네 번째, 북진 통일 달성을 위해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얻어내겠다. 자, 10시 이후에는 국무회의가 소집되고요. 미 대사였던 무초에게 연락을 하고 또한 주미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양면 대사가 미 국무부로 방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무기 지원을 조속히 하시오, 조속히 부탁하시오라고 요청을 하고요. 이때 이제 6월 26일 새벽 3시에는 도쿄에 있었던 메가더에게 대포와 전투기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 오후 2시경에는 기사 공무회의를 개최하고요. 신정모, 이기붕, 조병호 이러한 인사들이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피난을 건의하게 됩니다. 각하, 해가 여간 급박하지 않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이승만은 그에 대해서 날 보고 서울을 버리고 떠나란 말인가? 서울 시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때 아내였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국가 원수에게 불안한 일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어렵게 되니 일단 수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안 돼. 서울을 사수해야 한다. 난 떠날 수 없어.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자, 1950년 6월 27일 서울을 떠나게 된 이유와 이후의 행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자 참모들이 꾀를 내서 북한 인민군이 이미 청량리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을 보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남하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도착했다가 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방향을 돌려서 대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주한미 참사관이었던 드럼라이트가 이승만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죠. 유엔이 대북 군사 제재를 결의했고 트루먼 대통령이 무기원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당일 저녁에 주한미 대사였던 존 무초도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불참했으며 미국이 적극 참전할 것입니다. 라는 소식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군의 사기를 북돋고자 라디오 연설을 이때 준비하게 됩니다.
국민들과 국군의 라디오 연설을 준비하였소. 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는 내용인데요. 1950년 6월 27일 새벽 3시 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길에 오르게 됐을 때, 자, 밤 10시에 서울중앙방송국 라디오 방송 연설이 진행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이 서울에 다가오지만 우리는 싸울 것이 전무합니다. 메가더 장군과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것이며 이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 28일 새벽 2시 반에 한강교가 폭발되게 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북쪽 두 번째 아치가 폭발된 한강 인도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계속 방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이 방송을 꺼야 되는데 끄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강 인도교의 인도교가 폭발하는 내용은 이게 왜 육군 문제점이야? 참모총장 최병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폭발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폭파 시기는 조기 폭파했다라는 점이죠. 왜 조기 폭발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국군 수뇌부의 한강교 폭파 기준은 적의 전차가 서울 시내 진입 2시간 내에 폭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으로 김일성이 3년간 철저히 전쟁을 준비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기습 남침과 인민군의 전차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남한은 너무나도 열등했던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한강교 폭파에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둘 다 있는데요. 먼저 국군과 국민이 희생했다는 점, 참 안타까운 점이죠. 그리고 무기와 장비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러한 한강교 폭파를 통해서 북한의 인민군의 진격을 늦춰서 우리 국군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고요. 또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후에 또 미국과 유엔군이 참전하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점,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의 북한에서의 김일성의 행적은 어떠했을까요? 자, 보시면 차창이 깨지고 좌석 스프링이 튀어나온 국관찰이 낡은 기차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던 이승만과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 1950년 10월 3일 북한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김일성은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모두 다 만주 심양으로 도피를 시켰고요. 본인은 12일 평양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탔었던 차를 청천강변에 버리고요. 이후에 우리 국군이 노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1951년 1월까지 북한의 주요 기관에 만주를 이전한 다음에 중국의 망명 정부를 수립합니다. 당시에 김일성이 도주하면서 방송한 녹음 연설 내용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며 싸워라. 어떤 일이 있어도 현물세를 바쳐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당시에 이 김일성이 타고 다녔던 차인데요. 이건 스탈린에게서 선물 받은 소련제 승용차 지스입니다. 네. 그래서 후에 미팔군 초대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이 사망한 이후에 이것을 워커 부인에게 선물하게 되고요. 현재는 용산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승만은 한국나라를 끊고 도망갔을까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승만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정선거를 이끈 독재자가 아닌가요? 자, 이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이승만이 비판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여기에 다 이제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존의 과오나 실책에 초점을 맞춰서 단죄하기보다는 당시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승만과 미국 간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입장을 갖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발췌 개헌이고요. 1954년 4.4.5 개헌, 그리고 1960년 3.15 부정선거 및 하야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하야 이후에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먼저 1952년 발췌 개헌입니다. 이 발췌 개헌은
1952년 7월 4일 한국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부산의 임시수도 평양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 개정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의 간선제 방법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때에 이 야당은 내각제를 개헌하고자 이승만에게 요구를 했고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사실 이승만이 거부를 하자 야당은 미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 미국 역시 이 전쟁을 통해 휴전을 계속 거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고자 야당을 비밀리에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알았던 이승만은 부산과 영원함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통근버스를 검문하는 긍정 사진입니다. 계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연행하면서 40일간의 부산 정치 파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간접선거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라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승만이 곧 반민주 독재자로서 규탄하는 집회가 개최되는 것이죠. 미국 역시 이승만에게 이러한 계엄령을 해제해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석방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승만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승만은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내정 간섭 하지 말아라. 내정 간섭의 중단을 요구하고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들에게 압수한 달러 뭉치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결과, 발췌견의 결과로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되게 되는 개헌안이 추진되고요.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통과 당시의 모습이고요. 자, 이 발췌 개헌의 평가 부분입니다. 먼저는 우선 외견상으로는 대통령이 국회를 탄압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봤을 때 미국으로부터의 독립투쟁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승만이 진정으로 독재자였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계속 집권하고 싶었다면 사실 선거 자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췌개헌 당시는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한 전시 상황에서는 선거를 아예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1954년에 있었던 사사오입 개헌인데요. 1954년 11월 초대 대통령이 한해에서 삼선 제한, 진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하는데요. 이때 일부 헌법 조항을 자유경제 체제적인 조항으로 수정했었던 제2차 헌법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사진은 1954년 11월 27일 제2차 헌법 개정의 모습입니다.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인데요. 당시 제적의원이 총 203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이 개헌안에 찬성한 수는 135, 그리고 반대한 사람은 60, 기권은 7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족수가 사실 한 표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선 부결을 선포했죠. 하지만 이틀 뒤에 이 반올림, 4.4.5입을 통해서 0.3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사람 수가 아니다 라는 이런 논리로 결과를 번복해서 결국 가결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이 절차상 정족수 미달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했기 때문에 또 초대 대통령이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종신 집권을 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새롭게 살펴봐야 될 재평가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헌의 주 목적은 사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신장하기 위한 사회주의적인 경제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이죠. 원래 초기 제헌헌법 안에는 반자유시장 경제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삭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원래 미 군정으로부터 이양받는 귀족 재산을 관리할 법적 근거를 위한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또 기업을 국유화하고 공유화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전후 국보 지원을 위한 이 구두 약속의 현실화 단계에서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이 사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러한 개헌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어찌됐든 이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했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8억 달러의 원조안이 타결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비준서가 교환되면서 이 개헌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1960년 3월 15일에 발생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이기붕의 당선을 위한 자유당의 권력형 부정선거였다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사실 과정은 이러합니다. 당시의 대통령 후보는 84세의 고령이었던 이승만, 야당 후보였던 조병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 조병욱이 미국에서 치료 중에 사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로서 사실 이미 당선이 확정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연로한 대통령이 유고하게 되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승리하는 부통령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상하이 사전투표, 공개투표, 투표한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야당의 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당시에 그 포스터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됐던 이기붕입니다. 그렇다면 이 4.19 혁명과 대통령의 하야 과정도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이런 삼미로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마산 시위에서 경찰 발포로 사망한 김지열 군의 시신이 4월 11일 날 발견되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 대학가 전체에서도 시위를 벌이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유당이,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대통령에게 축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4월 12일 국무회의의 속기록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이 돼서야 이 자유당이 자신들이 했었던 부정선거를 자백하면서 전원 사표를 내게 되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선거를 왜 한 거야? 어린애를 죽여놓고 뭐라고? 공산당 지지라? 그걸로 해결될 것 같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해. 내가 그만둬야 우리 소득대책을 빨리 마련하시오. 그리고 4월 23일 국무회의를 취소하고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시위로 인해 부상당했던 학생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우리 백성들이 살아있다. 젊은이들이 참으로 강하구나. 내가 맞을 총알을 너희가 맞았다. 그래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하야 이후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 유형 생활을 1962년 3월 29일부터 1965년 7월 19일 90세에 서거하기까지 이렇게 유형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와이 요양병원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과 아내 프란체스카의 여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날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승만이 헌정일사를 파기하고 부정선거를 이끈 독재자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존 인식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김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김구와 이승만의 관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현대사의 논쟁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인가 그러면서 이승만과 김구를 대립관계로 설정하는 부분 짓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오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질문 두 가지인데요.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는 단절된 상태다. 아니면 또 하나는 이승만과 김구는 대립만 했던 관계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와 또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이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주안점은 임시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 건국의 시기에 연계성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이승만과 김구의 혁명 및 대립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과 임시정부 또 한성정부의 관계를 잠시 살펴볼 건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성정부 또 대한국민회의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는 내용이 이 사진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법통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탄생되게 되고요. 그 뿌리는 1919년 9월 12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통해서 가능했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그 뿌리는 또 1919년 4월 23일 한반도 내에 있었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흐름은 1919년 3.1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는 한성정부다.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당시에 이승만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앞으로 수립될 정부는 3.1운동의 결과 서울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정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승만뿐 아니라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의 관점은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성은 한반도의 주민의 동의에 기초해야 하며 전국 13도 대표로 구성된 한성정부가 대표성을 지닌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구의 생애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젊은 시절과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해방정국의 시절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의 젊은 시절인데요. 김구는 1876년 황해도 해주에 출생했고요. 과거 낙방 이후에 3개월간 관상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893년 동학을 접하면서 해주 지방의 동학 접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당시 동학 운동의 진압에 앞장선 유력가였던 안태온, 이분은 안중근의 부친이신데요. 이분이 이 김구의 인품을 알아보고 뒷손을 권유합니다. 이후에 1895년 동학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김구는 안태원에게 의탁을 하고요. 이때 사랑방에 있었던 여러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능선이라는 성리학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분에게 성리학과 위정석쇠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김구의 젊은 시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896년 2월에 황해도 치아포 나루터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당시 김구가 머물던 주막에서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인을 영성하고 민기를 시해한 일본인으로 오해하면서 이제 살해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면 사형 선고를 받지만 이 일이 고동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 보시면 당시에 법무대 신이었던 한기설이 고동에게 김창수, 김구의 원래 이름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이 김창수였는데요. 김창수 등의 사형 선고에 대한 보고한 문서입니다. 1897년에 이제 옥중 생활을 하면서 간수가 준 책을 읽으며 개화사상과 신학문을 접하게 되고요. 이때에 김구는 제주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감옥을 학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이 감옥에서 탈옥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공주 마곡사에서 잠시 피신하면서 불교에 귀의하면서 승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2년 28살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03년 6월달에 감리교로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황해도 장현에 학교를 설립하였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농사공부 종상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던 당시에 철회를 하기 위한 투쟁에서 또 열심히 동참하며 나라의 국권회복을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서울 상동교에서 열린 을사조약 반대 전국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김구는 또한 이후에 국민계몽 및 교육 활동에도 전념을 하게 되고요. 1907년 기독교 주도로 창립된 비밀 결사 조직이었던 신민회에 가입을 해서 신민회 황해도 지부의 총감을 활동하고요. 교육 사업에 몰두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06년 황해도 장현에 광진학교의 조직 시절의 김구입니다. 뒤쪽에서 오른쪽 끝에 보이는 분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1911년 백온 사건에 연루되면서 15년형의 선고를 받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 합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는 옛 한성 감옥이었죠. 이때 이곳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 민족 지도자들이 읽었었던 책을 살펴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흠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12년 일본 호적에서 벗어나고자 개명을 하게 되는데요. 김창수라는 이름에서 김구로 호는 백범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 8월 특별 서면을 받게 되고요. 이후 농민 계모 운동을 매진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까지의 내용입니다.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9월달에 통합 임시정부가 구성되면서 내무부 경무국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이때 정보 및 감찰, 경찰 업무와 밀정 색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왼쪽 사진은 경무국장 시절의 김구의 모습입니다. 1920년대에 임시정부가 자입화되는 것을 막아내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동우가 레닌의 공산혁명에 참가하자고 김구에게 제안을 했지만 김구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1922년 또한 레닌의 지원금을 받은 임시정부의 인사들을 축출하게 됩니다. 30년대의 일입니다. 자, 김구는 일제 이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중국 대륙에 영향력을 뻗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이 한인 애국단은 일본 정부와 그 요인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봉창과 민봉길 이러한 단원들이 의거 활동을 했고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쪽의 사진은 한인 애국단 단원인 민봉길과 함께한 사진입니다. 이때 김구는 1932년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승만이 사실은 임시정부의 강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의 정부는 김구와 임시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줬고요. 또 이 당시에 일제는 김구를 수배하기 위해서 현상금을 내걸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김구 역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1935년 당시 임정 요인들과 함께한 사진인데요. 뒤쪽 왼쪽부터 두 번째가 김구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제 한인 애국단이 해체되면서 임시정부도 역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 등을 거쳐서 충칭에 이르게 되고요. 19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국 국민당이 국공합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있었는데 항일을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았자라고 하는 것이 국공합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 국민당은 김구에게 우리가 임시정부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그에 따라 김원봉과 같은 공산주의 인사들과의 통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인데요. 이때 1940년 3월 달에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되고요. 이승만을 국민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대미외교의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달에 일제와 맞서 싸울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1940년 9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의식을 기념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1941년 일본이 미국의 본토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김구는 이승만과 연락하여 미국 국방성과 접촉을 했고요. 광복 직전에 미군과 함께 국내 침투 진공 작전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해방 전국의 시절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1월 23일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 내용이 국내에 전해지게 되면서 반탁위원회를 조직하고 반탁운동에 앞장섭니다. 오른쪽 사진은 당시 11월 이승만의 소개로 미군정에 있는 하지 장군과 만나는 모습입니다. 당시 신탁통치 문제로 미군정과 한국민주당이 당시 송진우와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이 송진우가 피살되면서 그 배후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46년 1월 한국민주당의 장덕수가 미소공리의 참석을 계속해서 설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김구와 장덕수와의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보시면 아래의 하단에 김구와 갈등을 빚은 한국민주당의 송진우는 왼쪽에 있는 안경 쓰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장덕수. 해방 전국 시절 1947년식인데요. 먼저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도 이제 기억하시면 될 텐데 미군정이 좌우합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김구 선생님은 좌우합작을 견제하고 이승만과 함께 연대하면서 반탁운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1949년 2월 당시에 반탁운동과 인정법통론을 고수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신탁통치 반대 전국집회 연설 중인 김구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김구는 우익진영의 통합을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국내 우익정당의 합당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민주당의 장덕수가 김구의 한국독립당, 한독당과의 통합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2차 미소공의가 결렬되면서 이러한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11월 달에 유엔으로 이관됩니다. 이때 한반도의 문제에 관해서 유엔은 남북한이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하고요. 다만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인해서 남한만 총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김구는 남한만 이렇게 단독 선거하는 것은 반대하는 성명을 내게 되고요. 이후에 이승만과 회담 후에는 이승만과의 의견의 일치점을 깨닫고 자신의 기존 성명을 번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12월 한민당의 장덕수가 피살되게 되면서 피살에 배후로 김구가 지목이 되면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월 22일 김구는 단독 정부를 반대하게 되고요. 남북 협상문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됩니다. 1948년 이 해방정부 시절과 마지막에 모이스까지인데요. 1948년 6월 남한의 단독 정부의 수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후 김구는 김주식과 함께 공동 남북 협상 제안의 서신을 북한에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이때 김일성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을 벌이지만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오른쪽은 당시 남북연석회의에서 발전한 김구의 모습입니다. 이후 행적은 어땠을까요? 김일성은 2차 회담을 제의했지만 김구는 거절했고요. 7월 달에 김주식과
통일 독립자 특진회를 결성하면서 친북 인사들의 유입을 금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부 수립을 배신행위로 단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자택에서 안두희가 쏜 총탄으로 74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단의 사진은 국민장으로 치러진 김구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김구의 생애에 대해서 소박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승만과 김구 맺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과 김구의 비교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요한 내용을 먼저 보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에 출생했고요. 김구는 그 다음에 1876년에 출생했습니다. 1896년에 일본 스치다 살해를 해서 인천 감옥에 투옥됐던 사건이 있다면 이승만 같은 경우는 1899년 독립협회 사건 당시에 일본 군주제를 지향했었던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으로 인해 투옥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1912년에는 우드로 윌슨 뉴저지 주지사를 만나서 한국 독립을 역선했죠. 같은 해 김구는 배고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알증에서 이승만이 설치했던 도서실의 서적을 보고 이승만을 홍보하게 됩니다. 1919년입니다. 사회운동 이후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이자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필라델피아 한인의회를 개최하고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피선된 이승만의 모습이라면 김구는 감시를 피해서 상하이에 망명하여서 임시정부 경무국장, 신한청년단 이사로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이봉찬, 윤봉주의 의거, 당시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무력 투쟁운동을 했었고요. 자신으로 피신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 내에서 국제연맹 한국독립포도정권대사로서 활동했습니다. 1940년대는 김구는 한국독립당을 창당했고 충칭으로 임시정부로 이전했고요. 그 다음에 강복군 총사령부 성립층을 거행했으며 주석으로 취임하기도 합니다. 1941년은 이승만 대통령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일본 내막기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 어제 말씀드렸었죠. 책을 출간했고요.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국무성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같은 해 김구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승만을 주미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사실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4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처칠에게 임시정부의 승인과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면 김구는 장개석에게 한국 독립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승만과 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을 이들의 어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은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다면 김구는 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자유다. 라고 했습니다. 방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승만은 자유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다. 이 두 가지는 합쳐질 수가 없다. 공산주의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다면 김구는 플란식 민주주의는 독재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한다. 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 추구를 했었는데요. 이승만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매진합시다. 라고 했다면 김구는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 건국대업의 두 가지 방식은 건국과 건국다.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이 맞다. 라고 했습니다. 이승만과 김구의 공통점은 항일 독립, 그리고 반공, 반탁, 보수우파, 기독교적인 이러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 방법의 차이점을 좀 부연 설명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김구와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건국을 주장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인정법통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승만은 그 미군정의 의견을 동의했는데요. 미군정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시정부의 이제 대표성을 항상 문제를 삼는데요. 임시정부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은 대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는 보통선거, 통선거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러한 미군정 의견에 동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길 원했다라는 점입니다. 맺는 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임시정부와 대한민국과의 관계입니다. 자,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한성 정부의 법통을 지닌 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다. 두 번째,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모두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를 추구했다. 세 번째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임시정부가 이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정말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이 중요한 사실인데요. 먼저 보시면 해방 이후에 남한에 들어온 임시정부 요인이 총 2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5명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했고 지지한 노선으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보시면 건국에 참여한 주요 임시정부 인사들 리스트를 잠깐 보시면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국무총리 이범석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임시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맡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과 김구의 관계인데요. 자,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을 김구와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각각 등치하고 그 자체로 보는 태도, 혹은 두 인물을 대립의 관계로만 단정짓는 관점을 지양해야 합니다. 자, 이승만은 사실 미국에서 인정을 대표했다면 김구는 중국에서 인정을 대표한 인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해방 전까지 임시정부의 국제 승인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인물입니다. 자, 김구는 그렇다면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 이러한 공산화의 위협 가운데서 또 만성적인 자금난 속에서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온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서 40년대는 이승만이 이 해외에서 이러한 미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을 하는 이러한 활동의 모습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임시정부 내에서 이승만의 위치와 역할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정국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반탁운동과 좌우합작을 견제하는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김구와 이승만은 반공주의자라는 공통점은 당연히 있고요. 김구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끈 인물이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구 선생님은 순수한 민족주의자로서 남북 통일을 추구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직면한 정치 현실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달에 남북연석회의가 있기 이전에 사실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김구의 이제 심리와 그 마음을 한번 엿볼 수 있는데요. 장덕수의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됐고요. 이제 난파 간첩이었던 성시백 등의 회유 공작이 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과 인간적인 연약함이 존재하고요. 이와 달리 또 민족 분단을 끝까지 막고자 했었던 나라 사랑의 충정의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부터 해방 공간에서 보여준 이 김구의 이러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애쓴 모습,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또 애국 애족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김구가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남북 민족주의를 이제 합작했다는 이유로 이 김구를 당신이 이제 좌우합작 지지자다 아니면 좌파다라고 낙인 찍고 단정 짓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구와 이승만의 관계를 살펴보았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